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미국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노예제도 문제를 둘러싸고 남과 북으로 갈라져 치열한 싸움을 벌인 남북전쟁이 마침내 종결되는 과정과 이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군 총사령관 리 장군의 2차 북진은 프레데릭스버그와 챈슬러즈빌에서 북군을 격파한 승세를 타고 이루어진 것이었지요. 이 장군은 북진을 위하여 7만 2천이라는 그야말로 없는 병력까지 긁어 모아 병사들을 총동원했는데 게티즈버그 전투에서만 무려 2만 3천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물론 나고병이나 질병으로 전투불능이 된 병력은 포함하지 않은 숫자였으니 적은 인구로 동원 능력에 한계가 있었던 남군으로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피해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미드 북군 사령관이 퇴각하는 남군을 추격하는데 소극적이어서 남군은 무사히 후퇴할 수 있었지만 이 게티즈버그 전투를 계기로 남군은 본격적인 병력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북군 역시 2만 3천의 사상자를 내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남부보다 인구가 많았으며 유럽으로부터 이민자가 뉴욕 항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었기 때문에 북부에는 병력 자원이 아직 충분한 상태였습니다. 북군이 게티즈버그에서 거둔 승리는 흔히 남북전쟁의 전환점으로 간주되지만 엄밀히 말해 이미 승리의 추는 북군 쪽으로 기울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리 장군의 북진은 전체적인 국면으로 보았을 때 북군을 무너뜨려 승부를 결정짓겠다는 적극적인 공세라기보다는 사실은 포위당한 상태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을 뿐입니다. 이미 북부연합은 우수한 해군력으로 남부를 에워싼 상태였지요. 그리고 남부에 속해 있던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의 해안 곳곳에는 북군의 거점이 구축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북군은 남부 해안의 뉴올리언즈를 점령하고 미시시피강의 마지막 거점인 빅스버그를 점령하기 직전이었지요. 여기에 더해 북군은 곡창지대인 켄터키와 테네시를 장악한 지 오래였으며 남부의 중심부인 조지아주의 애틀랜타로 진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우세한 산업 능력과 병력 자원을 바탕으로 남부의 여러 곳에서 남군을 위협하고 있던 북군에 맞서 리 장군은 얼마 안 되는 병력을 집중시켜 큰 승리를 노려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남부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리 장군이 노린 것은 유럽 국가들의 지원을 끌어들이고 워싱턴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마지막 한판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게티즈버그에서 패배함으로써 리 장군이 노린 회심의 이력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이 싸움 이후 남부는 열세를 조금도 만회하지 못하고 북부의 인구와 물량에 확실히 밀리게 되는 상황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남부에서 빅스버그와 함께 채터누가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세에 몰린 남부의 입장에서 또 한 번의 중대한 타격이었지요. 테네시주 남부, 조지아주와 접한 채터누가는 중부와 동부를 잇는 교통의 요지임은 물론 남부에서 몇 안 되는 코크스와 철강의 생산지였습니다. 채터누가의 함락으로 코크스의 공급이 단절되자 그렇지 않아도 빈약했던 남부의 무기 생산 능력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북군의 전력이 남부의 경제적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조지아주의 주도 애틀란타의 문턱에 이르렀다는 점이었지요. 전반적으로 볼 때 동부에서는 리 장군의 유능한 전투 지휘로 북군과 그런대로 대등하게 싸우고 있었지만 서부에서는 미주리, 아칸소, 켄터키, 테네시 등을 북군에 내주면서 처참하게 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테네시를 전부 내주고 조지아를 위협받게 된 남부로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반격을 시도해야만 했지요. 1864년이 시작되면서 북군은 남부 해안지대의 완전한 장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다만 남부의 마지막 항구라고 할 수 있는 엘라베마의 모비랑에 대한 북군의 공격이 지연되어 남부는 약간이나마 해상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남군의 불리한 전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요. 1864년 3월 서부에서의 전투를 승리를 이끈 율리시스 그랜트가 드디어 동부의 주력군인 포토맥군을 맡게 되었습니다. 후에 18대 대통령이 되는 장군이었지요. 아직도 공식적인 사령관은 미드였지만 실질적인 지휘는 그랜트가 맡았습니다. 이때 전쟁 장관 스탠턴은 여러 방면에서 남부를 동시에 공략한다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전에는 각 전선의 부대가 따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북군 전체가 하나의 전략 아래서 작전을 수행하게 된 것이었지요. 이 전략에 의거한 북군의 세부 작전 계획은 남부의 수도 리치먼드 직접 공격, 남군의 주요 보급지인 셰넌도어밸리 공략, 웨스트 버지니아를 통한 우회기동, 조지아 방면 공격, 그리고 엘라베마 모빌항에 대한 공격을 동시에 전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선 남부의 공식적인 작전은 버티기였습니다. 물자와 인력이 부족한 남부가 북부의 공세를 취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지요. 따라서 남부의 유일한 희망은 북부의 물량 공세에 완강하게 버티면서 결정적인 한 방으로 북군을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라도 전쟁에 지친 북부의 주민들이 1864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평화파를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한편 그동안 그랜트 장군의 포토맥군은 신병 모집과 징집을 거쳐 다시 10만이 넘는 대군으로 전력이 증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리 장군의 병력은 6만 남짓으로 포토맥군의 공격만을 막기에도 벅찬 전력이었고 북군의 다방면 공세에 대응할 여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에 북군의 압도적인 전력에 자신감을 가진 그랜트는 목표가 리치먼드임을 굳이 숨기지 않았고 기발한 작전이라던가 기묘한 우회기동 같은 것을 취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우직한 전공법을 택하였습니다. 1864년 5월 4일 동부전선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오버랜드 전역이 시작되었지요. 군사용어인 전역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캠페인을 번역한 것으로 일정한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전투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오버랜드 전역의 시작을 알린 5월 5일의 오버랜드 전투는 양측 모두 막대한 사상자를 남긴 채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그랜트는 5월 18일에 뮬슈 전투에서 다시 공격에 나섰지만 남군이 완강하게 저지했기 때문에 저지선은 뚫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치열했던 5월 24일의 노스에너 전투, 베데스다 전투, 콜드하버 전투 등 일련의 전투는 많은 사상자를 낸 채 무승부로 끝났으며 리치먼드로 가는 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랜트는 굴하지 않고 공격 방향을 다시 틀어 리치먼드 남쪽의 피터스버그로 향했지요. 피터스버그는 리치먼드로 통하는 유일한 항구이자 보급 통로로서 이곳의 점령은 리치먼드를 말라죽게 할 결정적 한 수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남북전쟁의 끝머리를 장식하는 피터스버그 공방전과 리치먼드 공략전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티즈버그 전투 이후 리 장군이 이끄는 남부연맹군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테네시강이 완전히 연방군의 손아귀로 들어감에 따라 남부연맹은 두둥강이 났습니다. 이로써 아칸소, 루이지애나, 텍사스와 같은 서부 지역들로부터 물자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남부와 동부에 걸친 전 해안이 북군의 군에 의해 봉쇄되어 유럽으로부터도 고립되고 만 것이지요. 이제 리 장군의 남군은 자체의 힘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운명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병사들이 너무 지친 데다 사기마저 떨어져 위기의 극복은커녕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가 현실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오직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북부가 전쟁의 염증을 느껴 종전협상을 요구해오는 일뿐이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전쟁의 패에 몰락해가던 자의 헛된 희망이었을 뿐 야속하게도 1863년 가을 내내 북군의 그랜트 장군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랜트 장군은 마침내 1864년 봄 이 전쟁을 종결짓기 위한 최후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른바 리치먼드 공략 작전이 바로 그것이었지요. 그랜트 장군과 셔먼 장군의 지휘로 펼쳐진 이 작전에서 셔먼의 군대는 남에서 북으로 남부연맹군을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 셔먼의 부대가 이른바 바다로의 행진을 펼쳐 애틀란타와 조지아, 그리고 서베나까지 완전히 파괴한 부대였지요. 이렇게 바다로의 행진을 마친 셔먼의 북군은 조지아의 서베너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대규모 공세를 펼쳐친 것이었습니다. 1차 점령 목표는 콜럼비아였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남군의 저항은 그리 심하지 않았지요. 셔먼이 진격을 시작한 지 17일째 되는 날, 남군은 콜럼비아를 포기하고 그들의 최후 방어진지를 골즈보로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콜럼비아를 지난 후부터 셔먼군의 진격은 속도가 더욱 붙었지요. 북군에 대응하여 남군은 야음을 이용하여
소규모 기습 공격을 자주 펼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낮이 되면 셔먼군의 대규모 공세가 펼쳐졌지요. 양측의 희생자가 늘어갔으나 남군의 방어진지는 좀처럼 무너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급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방어하던 남군으로서는 버티는데 한계가 있었지요. 마침내 1865년 3월 중순 골즈보로도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군의 마지막 방어진지가 있는 롤리만 점령하면 리치먼드의 함락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한편 그랜트 장군의 처음 계획은 남에서 북으로 밀고 올라오는 셔먼군과 합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그들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남부연맹군이 거의 와해된 상태였기 때문에 고삐를 늦추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북군은 버지니아주의 와일더네스, 콜드하버 등을 공격한 후 지체 없이 제임스강 도하작전을 전개했고 1864년 6월에 이르러 피터즈버그에 대한 포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때부터 얼마간 쌍방 간의 팽팽한 접전이 계속되었으나 1865년 3월에 들어서 전세가 급격히 북군에 유리하게 기울었습니다. 리 장군의 부대는 탈영과 사상자로 말미암아 그 병력 수가 급격히 줄어든 상태였고 보급이 중단되어 전투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북군은 4월 1일에 파이브폭스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고 남군을 피터즈버그와 리치먼드 쪽으로 내몰았습니다. 이 전투는 남군의 마지막 패배를 결정지은 전투라는 의미에서 남부동맹군의 워털루 전투로 불리기도 하지요. 이어서 4월 2일에 북군의 총공격이 이어져 피터즈버그는 함락 위기에 몰렸습니다. 결국 남군은 피터즈버그와 리치먼드의 방어를 사실상 포기한 채 남은 병력을 수습하여 서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랜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지요. 일방적인 공격을 받은 남군은 제대로 저항도 못해보고 쓰러져갈 뿐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지요. 무리하게 버티는 것은 희생자만 늘릴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리 장군은 결국 그해 4월 2일 수도 리치먼드를 포기하였습니다. 북군은 4월 3일 오전에 피터즈버그를 그리고 오후에는 남부의 수도였던 리치먼드를 점령했지요. 그랜트는 남부연맹의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에게 리치먼드에서 철수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데이비스는 이를 받아들여 마침내 남부연맹 정부는 남쪽으로 도주하였습니다. 남부연맹의 수도 리치먼드는 흑인으로 편성된 흑인 25부대의 소나기로 떨어졌지요. 남군은 서쪽으로 달아났으나 버지니아주 판빌 인근에서 벌어진 세일러 크릭 전투에서 다시 패배했습니다. 이제 리의 남군은 전쟁동원 능력으로 보거나 병사와 국민들의 전투 의지와 사기로 보거나 북군에 대항해 싸우는 것 자체가 희망이 없어졌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연방정부는 남북전쟁이 한창인 가운데에서도 링컨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란을 이유로 선거를 중지하거나 연기한다면 반란자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서슴없이 주장할 것이라는 것이 링컨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링컨은 1864년 6월 7일 공화당과 민주당 내의 전쟁기지파를 대표하는 국민연합당 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으며 북군이 점령한 테네시주 주지사로서 용맹을 떨친 앤드루 존슨이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적대 행동의 중지를 주장하는 선언을 발표하면서 맥클렌 장군을 후보로 지명하였습니다. 맥클렌은 후보 지명을 수락하되 적대 행동의 중지는 승인할 수 없다는 뜻을 민주당에 명백히 전달하였지요. 마침내 1864년 11월 8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에서 링컨은 212표를 얻었고 맥클렌은 21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일반 투표에서는 220만 표 대 180만 표의 득표수를 나타냈습니다. 링컨의 당선은 승리만큼이나 중요한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북부는 자신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확신하였고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결의를 보인 것입니다. 재선된 링컨 대통령은 3월 4일에 취임연설에서 온 국민을 다독였으며 3주 뒤인 4월 11일에 전후의 전반적인 재건 정책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설이 그의 마지막 연설이었지요.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1865년 4월 14일
연극을 좋아하는 링컨은 아내 메리 링컨과 두 친구를 대동하고 워싱턴에 있는 포드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다가 남부연맹의 지지자인 존 부스에게 암살당한 것입니다. 슬픔에 잠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4월 19일 위대한 대통령 링컨의 장례 행렬에 참석했으며 그의 유해는 뉴욕에서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의 묘지까지 1700마일을 운구되었습니다. 그 연도에는 농장과 공장에서 일을 하다 뛰쳐나온 흑인들을 비롯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링컨을 애도하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4년간 이어진 전쟁은 링컨이 암살당한 지 한 달 만인 5월 10일에 남부의 대통령 데이비스가 체포되고 5월 26일 모든 남군이 항복함으로써 종료되었습니다. 리치먼드가 함락되고 남부연맹의 대통령 데이비스가 탈출한 뒤 얼마 후 링컨은 리치먼드를 방문하여 특히 흑인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는 군중들에게 연방군은 리치먼드를 점령하기 위하여 리 장군과 싸운 것이 아니라 리치먼드와 미국의 자유를 위하여 싸운 것이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한편 남부연맹의 리 장군은 리치먼드를 포기하고 퇴각하던 중 그랜트 휘하의 기병대 추격을 받아 그만 포위되었습니다. 4월 9일에는 서쪽과 남쪽에 남겨졌던 퇴로마저 북군에게 차단당했지요. 항복만 하지 않았을 뿐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장군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항복을 하려고 버티고 있었을 뿐 이미 승리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리 장군은 산악지대에서 게릴라전을 전개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병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그런 승산이 없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군의 총탄 속으로 뛰어들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리 장군은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킬 수 없다고 생각해 항복을 생각했습니다. 1865년 4월 9일 항복하기로 결심한 리는 그랜트에게 사절을 보내 버지니아 에포메톡스 코트하우스 마을의 큰 도로변에 있는 맥클린의 저택을 만남의 장소로 정했습니다. 리는 깨끗한 회색 정복으로 갈아입고 군도를 차고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그랜트는 전장에서 달려온 모습 그대로였지요. 장화는 진흙투성이었고 셔츠는 풀어헤친 상태로서 볼품없는 병사의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은 괴로움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리는 항복해야 하는 괴로움, 그랜트는 항복하는 사람의 비통한 모습을 보는 괴로움이었지요. 두 사람은 잠시 주의를 물리치고 미국 멕시코 전쟁에서 전우로서 같이 싸우던 시절을 이야기하며 감회에 젖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랜트가 펜을 잡아 항복의 조건을 써내려갔습니다. 남부연맹의 장교 및 병사들은 항복선서를 한 후 바로 석방한다. 무기와 물자는 북군에게 인계한다. 장교는 허리에 차고 있는 무기를 그대로 휴대해도 좋다. 말이 필요한 병사들은 말을 가져가도 좋다. 그랜트는 리 장군의 요청에 따라 굶주린 남군 병사들에게 2만 5천 명분의 식량을 제공하였습니다. 1865년 4월 10일 회담이 끝나자 리는 휘하 장교와 병사들에게 이별을 고하였고 4월 12일 항복문서에 서명한 리는 에마의 몸을 싣고 자신의 야전 사령부로 돌아갔습니다. 2만 8천의 남군 장병들은 무기를 하나둘씩 반납하였고 대신 넉넉한 식량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게티즈버그 리틀라운드톱에서 남군과 싸웠던 북군의 체인벌린 준장은 떠나는 남군을 향해 예를 표했습니다. 북군의 대열에서는 일제히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정사들은 미친 듯이 길바닥으로 뛰어나가 모자를 하늘로 던지며 열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랜트 장군은 이를 즉각 중지하도록 명령을 내렸지요. 패자에 대한 배려였을 것입니다. 5일 후인 1865년 4월 14일 재선하여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링컨 대통령이 남부연맹의 지지자인 부스에게 저격을 당했습니다. 링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사망했으며 부통령 앤드루 존슨이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링컨이 암살당하는 전후 과정은 다음 편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남부연맹이 이후 어떻게 되었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남부연맹의 데이비스 대통령은 4월 2일 북군이 리치먼드를 점령하기에 앞서 특별열차로 리치먼드를 탈출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강요 몇 사람이 동행하였고 금화 50만 달러를 휴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데이비스는 4월 4일 승리를 위해서는 오직 물러서지 않는다는 결의만이 필요하다고 국민들에게 공허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데이비스는 노스캐롤라이나의 그린즈보로에서 존스턴과 보드리가드 두 장군을 강요회의에 출석시켜 전투를 계속할 것을 지시했지요. 리 장군이 항복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데이비스의 결의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 강요들이 데이비스에게 패배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득했으나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5월 10일 북군의 기병대가 조지아의 아부빌에서 데이비스 대통령 부부를 체포하면서 남부연맹 정부의 등불은 완전히 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리 장군의 항복이 모든 전투를 종결시킨 것은 아니었지요. 리의 항복 선언은 엄밀히 말하자면 남부의 한 개의 야전군의 항복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18만 명의 남군이 남부의 여러 곳에서 버티고 있었지요. 하지만 남부의 야전군 중 최대 규모였던 노스캐롤라이나의 남군 사령관인 존스턴 대장 역시 패배를 인정하고 4월 26일에 노스캐롤라이나 더럼의 베넷 농장에서 북군 사령관 셔먼에게 항복했습니다. 5월 4일에는 엘라베마, 5월 11일과 12일에는 아칸소와 조지아에 잔류해 있던 남군 병력이 항복하였고 5월 26일에는 텍사스의 남군과 마지막 남은 미시시피의 남군이 항복하면서 남부연맹의 항복 과정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노예제도 문제를 둘러싸고 남과 북으로 갈라져 치열한 싸움을 벌인 남북전쟁이 마침내 종결되는 과정과 이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